오늘은 개혁신당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를 모셨습니다. 개혁신당 출범 열흘도 안 됐는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섞인 얘기도 있지만 내용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로 참석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효식 중앙일보 사회부장입니다. 김미경 서울신문 문화체육부장입니다. 정하석 SBS 논설위원입니다. 김태훈 세계일보 외교안보 부장입니다. 자, 먼저 이 대표님 기조 말씀 듣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우탁 총무님이야 모든 관훈클럽 관계자분들께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관훈클럽 토론에 왔을 때 영상을 어제 틀었다가 1분만 보고 껐습니다. 예, 그때 과거가 다시 떠오르면서 오늘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또 이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하니 다소간의 두려움과 또 때로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를 향한 포부를 드러낸 지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시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지난 3년은 저 개인에게는 참으로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대한민국에는 꾸준한 내리막길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은 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북, 경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책이나 비전 경쟁보다는 상대방을 악당으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가장 비생산적인 형태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양대 정당이 상대를 최악의 악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궈야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태동하면서 저희는 몇 가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열거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모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운송 적자가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현실을 이야기했고 65만 명의 군 병력이 벌써 48만 명까지 줄어버린 군 병력 부족 사태를 짚었습니다. 지금 이미 70대가 되신 분이 평생 받게 될 남아있는 무임승차 혜택보다 어쩌면 지금 한국 나이로 40인 제가 65세가 된 이후로 받을 무임승차의 혜택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미래의 더 큰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이미 작년에 1,250원이었던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이 벌써 되었고 올해 7월에 다시 1,550원으로 인상되는 그런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징집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병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은 이미 20년 전에 예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표 떨어질까 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병무청에서 키 174cm의 몸무게 121kg인 자원까지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때 안보를 목숨처럼 여긴다는 보수 정권도 정작 용기 있는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것에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정당들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난 돌처럼 정을 맞아 깨어지고 부러지기도 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벌이는 무의미한 악당 경쟁과 다르게 미래의 중요한 정책 화두를 가지고 당당하게 생산적인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개혁의 화두를 하나하나 끌어올릴 때마다 이것이 갈라치기 아니냐고 혐오 조장 아니냐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건하게 맞서고자 합니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정할 때마다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갈릴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갈리는 기준이 합리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정당화될 뿐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에게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이라는 반박은 상투화된 반개혁의 논리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뒷짐지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갓쓰고 도포들은 새님들에 의해 결정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산업화의 영광과 민주화의 자부심에 너무 강렬한 지배를 받는 앞세대가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가 완료된 선진국에서 태어난 미래 세대의 절박함과 문화, 과제에 공감해 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공적인 개혁을 엮어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바로 그 길에 앞장서고자 창당을 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처음 시작하는 개혁신당의 박동은 두려움과 절박함의 박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불안정하게 뛰던 박동이 더 힘차고 규칙적인 희망의 박동으로 바뀌어가는 계기가 이번 총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조 발언해 주셨습니다. 연설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큰 당의 대표에서 지금 개혁신당 제3지대를 이끄는 그런 기간을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기였다고 표현했는데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또 두려움과 절박함의 혼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즘 상황하고 연관 지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이 질문을 좀 하기 전에 사실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들 다들 지상에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조금 전에 아마 결과가 끝났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지금 하도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떤 정리가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 개혁신당의 오늘 최고위원회를 방금 전에 마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당 출범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운영하면서 있었던 운영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 최고위원들의 동의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을 최고위의 권한의 일부를 저에게 위임 전결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두려움과 절박함이 혼재된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지율 정체와 초기 혼란에 빠져 있는 개혁신당을 더 강하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제가 더 큰 역할을 좀 맡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양날의 검일 것입니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획득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제3지대로 나와서 역할한 이상 어느 누구도 뒤에 서 있을 여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상황이 좀 뭐 이런 표현이 어쩐지 모르지만 좀 정리 또는 평정이 된 거죠? 뭐 개혁신당이 작게는 4개의 세력 그리고 더 크게는 한국희망까지 5개의 세력이 합쳐서 이제 이루어진 당인데 지금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뜻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문 같지만 25일로 예정된 통합전당대회 예정대로 되는 거죠? 실제 통합전당대회는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11시 40분까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토론 룰이 있는데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은 취지에 맞게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시간을 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자, 정화석 SBS 논설위원 시작하시죠.
네, 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 1시간 전이죠? 예.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 도중에 퇴장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원래 표결로 처리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물밑에서 많은 대화를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상호 존중을 최대한 하되 이견이 존중되지 않는 부분은 교착을 막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이 원래 통합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나,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과 캠페인 부분을 이제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으셨다고 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정책 캠페인 하면은 선거에 뭐 A부터 Z 다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그 선거를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주도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통합 이전 합의에 이낙연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다면 뭐 총괄선대위원장은 명예직인가요?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가 구성된 뒤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지층이 혼재되었고, 또 합당 이후에 또 합쳐지겠지만은 주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많이 잡히는 지지층이 젊은 세대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께서 하시는 캠페인은 또 이낙연 총리가 전통적으로 신뢰받던 지지층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앞으로 주도하게 될 캠페인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또 정치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던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번에 표결로서 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국가를 통할하는 총리 위치까지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완결성을 추구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표결의 취지는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상호 보완적으로 선택된 것이지, 제가 어떤 권한을 전결 위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뭐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런 점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유탁 총무도 질문하신 게 25일 날 통합전당대회 잘 되겠느냐. 예, 뭐 지난 주말에 너무 개혁신당 내홍 기사가 완전 많이 쏟아져 가지고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지난주에 방송 나가서 이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네. 이건 도저히 뭐 화합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직접 하신 부분은 현실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공통의 목표로 나가게 하느냐가 저 이준석에 주어진 리더십의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지만은 그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무리 평소에 한국과 일본이 이견이 있고 다툰다 하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열거했던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저와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제 세력 간의 다소간의 다름보다도 훨씬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도전받는 능력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대표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에도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과거에 학생운동이라는 걸 열심히 하셨던 분들, 뭐 통일운동 하셨던 분들부터 또 아주 우파적인 운동을 하셨던 분들까지 다양하지만은 결국엔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 큰 성과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 넓은 스펙트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도층 유권자를 타겟으로 하는 신당의 입장에서 뭐 필연적이고 아주 숙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사실 희망대로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준석을 봐주세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낙연을 봐주세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준석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낙연을 바라보는 경우 있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이준석을 바라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청으로 잡탕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 대응하는 이 대표의 논리가 비빔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사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중도라는 시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극중주의라는 형태로 중도의 개념을 실현하려고 하셨던 시도도 있었고요. 근데 그 시도는 결과적으로 많은 판단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에 시도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비빔밥이라는 건 고유의 색깔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재료들이 밥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옳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당장 이번에 현안으로 화두가 되었던 의대생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의대 증원 다소간의 조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은 현 정부가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에서 3,0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을 2,000명 추가로 증원하는 것은 교육의 측면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내리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조정 능력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수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관점에서 제가 평가했을 때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던 그런 합리적인 인물로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일 것이고 저도 정책 사안이 있어가지고는 또 나름 아주 보수의 이념적인 판단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신원이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그 비빔밥이 결국은 고유의 색깔과 식감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고유의 색깔과 식감에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나 류호정 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비빔밥인가요? 저는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는 류호정 의원이 지금까지 받던 비판의 소지가 정책의 이념이나 아니면 생각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처신 문제에 대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류호정 의원에 대한 지적을 하자면은 제3의 지대로 나서기로 결심한 이상 조금 더 전격적인 행보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류호정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생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그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생각이 개혁신당 내에서 존재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배복주 전 부대표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세력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합당에 의해서 5개의 세력이 뭉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배복주 부대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세력의 관점에서 일정한 지분을 보장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런 진영 팀 간의 대결이 벌어지는 양태로 가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당원들에게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상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이준석이 공동대표로 있는 당에 참여하면서 이준석은 혐오주의자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지금 입당을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의사 정도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그런 부분은 만약에 개혁신당에서 진지하게 활동하고 싶다면은 오히려 설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 뭐 이낙연 대표가 그 말씀 좀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뭐 겪어보니까 좀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도 제가 뭐 손학규 전 대표님 모시고 또 이렇게 최고위원회도 일해보고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엔 또
어느 정도 마찰도 있기도 했지만은 그 전에 또 손학규 대표님께서 저희를 이해해 주려고 많은 노력도 하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상황이 만들어내는 갈등도 있고 애초에 또 개인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진 갈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낙연 총리님의 장점은 최대한 흡수하고 또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제가 또 명쾌한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은 내려고 합니다. 뭐 정유식 부장 질문해 주시죠. 예, 이 대표님 저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하셨는데 네. 이 사실은 이 지금 갈등이 번져서 결국은 개혁신당의 두 공동대표 두 분의 당권 갈등처럼 지금 비화가 됐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처음은 시작은 류호정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를 놓고 지금 기존 개혁신당의 청년 남성 당원들이 집단 탈당하면서 사실 그 부분을 수습하시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낙연 대표와 두 분 수뇌부가 당권을 놓고 일합을 겨룬 결과가 됐는데 저 거꾸로 여쭤보면 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차이를 용광로처럼 녹여내고 원팀으로 총선을 치러낼 때 원내 3당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지금 법정 대표이신 대표님께 달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갈라치기 비판 여전히 류호정 전 의원이 갖고 있는 페미니즘 노선의 사람들 혹은 2030 여성 유권자들 그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젠더 갈등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을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젠더 갈등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젠더 갈등에 있어서 제가 안티페미니스트의 대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2017년, 18년경에 보면 그때 많은 범죄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젠더 갈등으로 격상되는 과정 속에서 무리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페미니스트 아젠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사람들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권을 신장시킨다라는 논리는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신장시킨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젊은 20대 남성들이나 30대 남성들이 반응하는 지점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그런 어떤 시각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교육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할당제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히려 인구구조보다 더 왜곡된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인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인 발언을 다 찾아보시면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 외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회적인 논쟁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오와 갈라치기라는 용어를 굉장히 낙인 찍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낙인 찍던 시절, 그 뒤에 조금 더 용어가 순화되어서 종북이라고 낙인 찍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은 종북이 되어야 되는 시절, 그건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암흑기였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라는 표현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다니면서 혐오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싸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특성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면은 저는 그런 특성에 대한 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해. 예전에 그런 식의 혐오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여성이기만 하면은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이지만은 어떤 여성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혐오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최근에 전장현과 관련해서 대입하면요. 저는 전장현의 시위 양태를 비판한 것이지 난 장애인이 싫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언론인들께서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장애인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혐오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은 전장현이란 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은 너 나 장애인이라서 혐오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논리의 접근 방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떳떳하게 지금까지 그런 혐오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발언을 한 바 또는 행동을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정 정도 공감이 가는데 예. 거꾸로 류호정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개혁신당 합류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그런 부분에 열린 얘기를 하고 싶다고 충분히 밝히고 있고, 본인 역시 자유주의 대중정당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충분히 정책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개혁신당 합류 이전에 여성 징병제도 검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당 주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선부터 긋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대표님이 또 좀 배타적인 당 대표로서 배타적 자세를 또 보이시는 게 아닌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주류가 될 수 없다보다는 당주류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뭐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보수 정당에도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전향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굳이 열거하자면은 과거 통일운동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이나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전향하셨을 때 그 전향은 굉장히 급격한 전향이었을 겁니다.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면은. 그리고 그분들이 뭐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당협위원장도 하시고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런 전향 이후의 시각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그러면 또 아주 주류적인 시각으로 도약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김근식 교수님도 본인의 전향에 관한 책도 쓰시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본인이 전향하게 된 계기, 뭐 통일운동 하던 시기에 비해서 3대 세습을 보고 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과정을 꾸준히 밝히시고 이제야 주요한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통합신당은 조금 더 그것이 열려 있겠지만은 저는 류호정 의원의 생각, 류호정 의원이 최근까지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기간에 비하면은 아까 언급하셨던 여성 징병제나 조금 색다른 의견을 내긴 기간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주류적인 시각으로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저는 류호정 의원이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생각이 주류로 언젠가 도약할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다만 배복주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꾸준히 활동하면서 형성해왔던 세력들이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개인이 해소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니신 것과 장애인 혐오주의자가 아니신 거가 다행스럽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이스들마다 정책마다 접근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건데, 지금 근데 어쨌든 유호정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를 다 같이 아우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릇에서 정책의 어떤 조율 같은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복주 의원 그러니까 부대표 건을 좀 더 여쭤보면은, 저는 아침마다 이 전장년 분들하고 지하철을 같이 타고 다니는 입장인데, 전장년이 뭐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전장년 건은 그럼 정치권에 그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장년 건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배복주 전 부대표는 혹시 뭐 출당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어디까지 속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있나, 뭐 사과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비례대표 불출마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배복주 의원 건은, 전 부대표 건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보시면은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면서 본인들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계속 주장을 해오고, 말 그대로 지하철을 탈 권리를 위해서 그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장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현이라는 단체를 만나서 저는 주요 정당 대표로는 최초로 JTBC에서 제가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전장현 대표와 토론을 했고,
각 영상이 100만 조회수가 넘는 그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각 정당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비례대표 한 자리 정도 던져주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어느 정당 대표가 장애인 단체 대표와 만나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의견의 통일을 이뤄내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전장현이 그런 과격한 시위 방식을 채택한 것도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늘 만나주면서 한번 웃고 사진 찍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연락 끊고 이런 걸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현이 시민 안전과 시민의 통행 자체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시위를 풀면은 제가 방송 토론으로 전장현과 토론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실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석의 방법이 더 문명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웃고 무릎 꿇고 들어준 척하면서 정책의 어느 것 하나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정치권이 옳은 것인지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은 이준석이 전장현이 불법 시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을 그것을 단순히 장애인 혐오다라고 몰았던 그 투박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장현이 투쟁해야 되는 방식, 만약에 국회를 점거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다른 이해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4호선을 매일 타는 140만 명의 시민들이 전장현에 문제 있어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당연히 여당 대표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장현과 언제 만난다 하더라도 비슷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혁신당의 대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수서역에서 귀성 인사를 진행할 때 박경석 대표께서 전장현 대표가 오셔서 저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즉석에서 간담회를 제안해서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정책 관련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박경석 대표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준석이가 있을 때가 훨씬 편했죠? 제가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장현의 정책 주장이 언론에 부각이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합치점을 찾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속에 광역버스와 시외버스까지도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저희 공약이 들어가게 된 것은 소통의 결과이고 저희의 고민의 결과인 것인데, 이것을 갈등 구조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더 더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혐오 낙인 찍기와 갈라치기 낙인 찍기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문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통일에 대한 관점이 조금만 다르면은 종북이냐고 낙인 찍고 그 반대로 또 꼴통이라 낙인 찍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 부장 질문하기 전에 지금 이제 여기 플로어에 많은 선배님들 계시고 한데 혹시 질문하실 거 계시면 나중에 우리 사무국장께 전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좀 혐오와 갈라치기, 낙인 찍기 요 부분에 아주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데 아마 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런 질문들이 아마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태현 부장 질문하시죠. 예, 저는 좀 관심이 가는 여론조사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개혁신당이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6%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또 지난 금요일 같으면 또 4%가 나왔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좀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지 좀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개혁신당은 지지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3당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은 과거 정주영 국민당 시도,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시도,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 시도, 이 정도가 아마 유의미한 3당의 의석이 만들어진 그런 시도들일 것입니다. 다들 어느 정도의 지역 기반성은 있었고
뭐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성을 넘어선 대중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가 없는 개혁신당이 과연 도약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궁금증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기반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세대적 기반일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다루겠다고 하는 주제가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누가 더 나쁘냐의 논제를 벗어나서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지고 내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저희의 시도의 골자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혁신당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논쟁적이지만은 미래에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룰 수 있었는데 합당 선언 이후에 일주일간 이런 잡음이 많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개혁신당의 공동 대표로서 국민들께 그리고 또 저희 지지층께 심심한 사과와 함께 유감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책과 그리고 캠페인에 있어서 좀 더 속도감 있는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 위임전결하는 그런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또 오늘 나온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국힘 지지율은 39.1%, 민주당은 40.2%입니다. 지금 물론 뭐 제3지대로서의 한계가 있긴 한데 그 거대 양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래가지고 3자 구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도 드는데 뭐 어떻게 좀 카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미래에 대한 저희의 지향점들이 지지를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지금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책 현안에 대해 가지고 이미 많은 국민적 관심이 발생했는데도 그들의 대안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했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 양당은 그들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 교통본부장을 지내셨던 윤준병 의원님 같이 용기가 있는 분들은 개혁신당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래서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교통복지 재구조화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거 저희가 제안한 것이 1조 2천억 정도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재구조화도 저희가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연금개혁 같은 것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된다 봅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 나와서 뭐 종편 방송에서 나와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무슨 대단한 사회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교통복지 재구조화 1조 2천억짜리에 대해서도 표 떨어질 거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느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 시위대가 프랑스를 뒤덮어도 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보십시오.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교육개혁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용두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개혁이 어떻게 사교육 때려잡기입니까? 어떻게 인강 강사 때려잡기가 교육개혁일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 교육개혁 아니겠습니까? 더 과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관점 자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얼마나 지금 정치판에 열거되어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안들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올려놓은 아젠다들인지 저는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럼 개혁신당의 표가 많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질문 도중에 나온 여론조사 네. 결과 언급은 우리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유식 부장 네. 먼저 좀 질문해 주시죠. 뭐 이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인강 때려잡기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연장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악의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악당 경쟁을 하고 그런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연장선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선거 때도 상대 선거 지휘관으로 만나서
제가 합을 겨뤄본 적이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더불어서 본인의 취약한 당내 세력을 확보하는 것 그 이상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지만은 저희 개혁신당도 이제 야당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제1야당이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부분을 찾고 정책적으로 또 협력하면 협력해야 되는데 제1야당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지향점에 대해 가지고 눈을 씻고 봐도 저희가 동의할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움은 싸움답지 못하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정책은 정책답게 신선하지 못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1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 발언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선이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대선 때도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을 나가셨던 시절에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747 공약 기억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한 문장으로 풀어보라면은 어느 누가 여당의 어느 누가 풀어낼 수 있겠으며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을 풀어내라 그러면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을 치른 분들인데도 말합니다. 저는 이 무정책 상태를 무아젠다 상태를 빨리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거기에 약간 부차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쁘냐에 대한 논쟁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단호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셋 다 나쁩니다. 예. 이 무의미한 논쟁을 이어나갈 필요 없고 각자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법원과 검찰에서 아니면 공수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정쟁의 사안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의 삶은 뒤천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선 제1검이라면 이 관훈클럽 자리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지만 조선 제1검이라면은 그것은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 답변을 정치적으로 들은 뒤에는 더 이상 묻는 것도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의미한 저기 논쟁은 더 이상 그만하고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 명품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범죄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지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리로 만약에 저희가 여러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누군가가 몰카로 찍으면서 뇌물을 주면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과 고위 검찰 공무원을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본인들이 가졌던 관점 그리고 수사의 엄정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미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더 엄격해진 잣대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분들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에 휘말렸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닿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누구도 탄핵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들께서 비슷한 문제에 연루됐을 때 사과와 유감 표명을 기대했지 어느 누구도 그것이 탄핵에 이르거나 형사적 책임에 이르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이뤘던 거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투명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그 법리를 새롭게 적용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적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결론을 그런 새로운 법리에 이르렀다면은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여사나 아니면은 장모님이 겪고 계신 곤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검사 시절에 세워졌던 엄정한 논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뉴노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 대표님께서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데 성공하시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올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존재합니다.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여당은 최소한 국정조사에는 응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또 올라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공범들이 상당히 처벌받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건별로 이렇게 저희가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조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명쾌하게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특검에 준하는 그런 포괄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우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측근들과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설립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사심없이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주십시오.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주실 경우에 저는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특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확산되기보다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은 감사원장의 추천권을 대통령께서 야권에 넘겨주시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예. 뭐 일단 총선 얘기, 그다음에 다른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정화석 의원 질문해 주시죠. 예, 개혁신당 이번에 30석이 목표죠? 이상. 예, 30석 다다 이상. 익선입니다. 예. 이거 뭐 과학적 전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사실 선거에서는 어떤 과학적 전망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지역 기반이 있었던 정당들이나 아니면 또 대선 주자의 큰 어떤 지지율로 시다했던 3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지율 양태나 아니면 지역구 선거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적 예측을 하자면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지역에서 한 몇 석 정도를 얻고 비례에서 몇 석 정도를 얻어야 될까요? 30석을 얻으려면?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역구 의석을 추가로 얻는다 하더라도 저희의 의석수라고 하는 것은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례 득표율에서 약 25% 정도의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목표치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8년 전 이 총선이랑 자꾸만 비교가 되는데요. 국민의당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26.7% 예.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26.7%였죠. 그렇게 해서 13석을 얻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병이니까 이 지금처럼 위성 정당이 여야가 이제 만든 게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 안 만들고요. 예. 오히려 역으로 손해를 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는 역으로 손해 볼 것을 뭐 엑셀을 돌려보면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어떤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야가 뭐 꼼수라고 비판받는 위성 정당을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앞에 이제 그 삶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그 강조를 하시고 뭐 그 방편으로 나온 게 노인 뭐 지하철 무임승차라든지 여성 군복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개혁신당을 지금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 거대 여야 정당의 어떤 그런 독과점, 권력 독과점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개혁신당이 그리고 있는 권력 구조라든지 예.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백한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치 개혁안은 다 통합해서 저희가 한번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의해 본 결과 대부분 제3당의 어쨌든 지향점 중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상당히 이견이 적은 상황입니다.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대선에 대한 결선 투표제도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당면에 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저희는 결선 투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군구의 장까지 저희가 결선 투표제 할 수 없지만은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결선 투표제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개헌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제3당을 하겠다 나선 이상 다당제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좋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당장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요.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다당제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다당제의 강화 방안을 저희가 동의하되 세부안은 조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총선 전에는 제시하는 거죠? 당연히 총선은 제시할 것이고요. 빨리 발표하려고 오늘 위임 정결을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여야 공천 간단하게 뭐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진단하시기에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당의 대표를 실제로 지내고 소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금의 일방주의에 따른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있었을 때 반대 의견을 냈었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박정훈 대령을 저렇게 잡아가두려고 할 때 반대 의견을 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선수에 관계없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의 신뢰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제3지대의 약진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경선 위주의 공천 방식을 가져가서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로 시기를 돌려보면은 제가 당대표로 있을 시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재형 의원의 주도로 그런 경선이나 아니면 경쟁성을 강화한 공천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혁신위를 뒷방으로 보내고 저를 대표해서 자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개혁신당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미 그런 공천에서의 여당에서 일방성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제도상의 개선은 되겠지만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이 지난 뒤에도 만약 지금 상태에서 당선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줄 아는 국회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집권 후반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는 평가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일방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제3당이 이제 이삭줍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 배제되신 분들의 연락을 저희가 받아서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면은
저희는 솔직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알곡만 털어낼 수 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알곡을 다 털어내고 아마 쭉정이를 데리고 선거하는 그런 희한한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월달에 현역 의원 20명 넘긴다. 예.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한다.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보면 지금 이 대표님의 평가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뭐 이게 꼼수든 무슨 이율 배반적이든 간에 결국 잡음이 생각보다 덜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명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사실 대구 지역에 어제 공천 결과 발표된 거 보면은 5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발표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 5개의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경선도 단수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자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지 못했던 분들, 제가 비만고양이라고 한번 싸잡아서 비판한 적도 있는데,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개혁신당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의원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3파전이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감히 뭐 개인의 삶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정말 쭉정이라서 털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이상 저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신 분들은 개혁신당에서 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쭉정이는 안 받나요? 뭐 쭉정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개혁신당이 무소속에 지금 한 10분 가량의 의원님들이 지금 계신데 그분들과 또 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또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다 합류하신다면은 교섭단체 금방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당내 구성원들이 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 네. 주장하시고 아마 별 이견이 없죠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서로 간의 오해가 컸던 것이 지역구 출마를 할 사람과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거나 불출마하는 사람이 가진 입장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해가 불거졌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측에서 답변하는 거로는 한다면 지역구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불출마 의사가 있는 분들도 일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도 다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갖고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사실은 좀 이견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출마가 답이냐? 예. 어차피 전국 단위의 선거를 하기 위해선 차라리 뭐 이준석 대표가 한 비례대표 한 10번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의 선거를 뛰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지지율 분포가 20%뭐 이렇게쯤 가게 되면 10번이 당선되는 지점이 올 텐데요. 실제로 지역 그 비례대표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20%에 근접해진다는 것은 방금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한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리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선언적으로 저희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만약에 저희 출마자들이 정말 정당 지지율 20%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10%, 15%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그러면은 저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누구라도 10번이 아니라 15번, 16번에 배치돼서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3당이 교섭단체를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원 지역구 출마를 결의하자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다른 의도는 없다. 그래서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전략적인 옵션으로 열려 있지만은 현재 지지율 표상으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속 지금 뭐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포함해서 한 대여섯 곳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예. 이제 말씀해 오셨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뭐좀 진전된 말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예. 그래가지고
이게 선거라는 걸 저도 여러 번 치르다 보다 보니까 단순한 여론조사 표를 가지고 선거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서 유권자의 인구 조성도 보게 되고 저희가 어떤 개혁 아젠다를 이야기했을 때 반응성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발표했던 공약 중에 대중교통 무임승차 관련된 공약들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방에서 높은 편이고요. 바우처 제도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면서 개혁의 수요가 높은 곳에서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정치적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그 정화석 위원과의 그 토론 과정 중에 많이 나온 얘기가 8년 전 2016년 그 당시 제3지대 여러분 뭐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엮여 있는 당시 주인공은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국민의당 창당해서 지역구에서 14.9, 비례대표에서 26.7%를 얻어가지고 당시 38석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에 안철수 대표가 당시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집권 여당 대표까지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제3지대를 오셔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아주 악종고토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철수 대표 그 8년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도 성적을 낼 자신 있으십니까? 안철수 대표의 성적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고 제3당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아마 꿈꾸는 성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시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성취는 대단했다 봅니다. 하지만 또 한계성도 노정되었던 것이 26%에 달하는 비례대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당에 대한 지지에 불구하고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안철수 의원 본인과 김성식 의원님 정도가 당선되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정말 약소한 차이로 패하신 문병호 전 의원이라든지 몇 가지 아쉬운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은 과거 국민의당이 가졌던 23석 정도 되는 그 호남에서의 의석수는 확보하기 어렵겠지만은 수도권에서 당시에 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했던 성적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낸다면은 그 나름의 또 목표가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개혁신당의 그 주요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의 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성과를 기대하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목련 입힌 4월에 지금 말씀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안철수 이준석 두 분의 얽힌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제3지대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한계를 느껴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지금 국힘의 의원에 가 있습니다. 그 거대 양당 체제에 그 진입한 거죠. 거꾸로 보면 우리 이준석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하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현재 지금 제3지대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는 돌고 돈다 뭐 이런 말들이 새삼 떠오르는데 지금 현재 좀 춥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더 추워질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웅지를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결국 큰 기업을 정말 큰 기업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그룹은 쌀상회에서 시작해서 어떤 그룹은 뭐 직물 공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경우도 있고 저는 뭐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창고에 시작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큰 집에 시작해가지고 스스로를 곤궁과 도전의 위치로 몰아넣은 정치인들도 저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일민주당이라는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생각에는 진정성과 순수함이 있었다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께서 믿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겠지만은 굉장히 즐겁게 그 추위를 이겨나가겠습니다. 예,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준석 대표 말씀 중에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혐오, 갈라치기, 그리고 낙인 찍기.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말의 기억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윤핵관, 윤 대통령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대표 그 개혁신당 내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질적인 당과의 어떤 결합 속에서 실망해서 탈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이준석의 가치를 내세우고 결국은 하는 거는 구태라든지 이런 가치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양태를 두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중앙일보 허진 기자가 칼럼에서 이준석의 양두구육이라는 칼럼도 쓰셨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이런 낙인 찍기라든지 프레임 걸긴 굉장히 저는 잘 해오시고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반응도 있었는데 정작 대표님에게 오는 이런 양두구육이라는 어떤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이라면 항상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비판받는 결정을 했을 때는 나중에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지층이나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 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질적인 결합이 있어가지고 복합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외견상으로는 과거에 민주당 출신의 의원님들이 많은 구조 하에서 우리의 뜻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개혁신당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정도를 계속 걸어가면은 출발했던 당은 다르지만은 의견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표결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의 표결 결과는 절대 세력 간의 대결이나 누구를 굴복시키거나 이런 의도도 전혀 없지만은 가는 지향점에 대해 가지고 절대 다수가 동의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이준석이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51%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질 때까지 우리의 것을 고유하게 지키면서 비빔밥 위에 더 많은 것이 올라오기 위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은 국민들이 관심 받을 것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에 제가 성공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진중하게 정치에 임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그 정치부 처음 출입하면 예. 말진들이 주로 맡는 게 제 3당입니다. 그래서 좀 꼬마 민주당, 자민련 많이 맡았고 저희 앞에 계신 우리 박종천 선배께서 반장이실 때 했는데 3당 맡으면 참 춥습니다. 기자들도. 아무튼 그 출입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추운 기자들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훈 부장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그 역시나 토론 과정에서 그 8년 전 국민의당 얘기가 예상대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개혁신당도 야당이고 야당은 이제 바람이 중요한데 그 바람을 어디서 일으켜야 할 것인가? 수도권, 호남, 영남 어느 쪽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결국 세대 기반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저희가 봐야 될 관점이 이렇습니다. 과거 대선에서도 저희가 그 전까지는 광주에서 할 수 없었던 말들, 복합 쇼핑몰 같은 이야기 꺼냈을 때 광주의 젊은 세대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 냉정하게 말하면 기존의 정당의 독식 구조가 큰 지역일수록 이런 이견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정당을 하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보통 당원을 온라인이 아니라 보통 오프라인으로 많이 모으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모으기 쉬운 것이 낮 시간대에 지역에 상주하는 인원들 위주로 당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가정주부 위주로 당원이 모집되는 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실제로 이런 주제를 꺼냈을 때 복합 쇼핑몰 하겠다 그랬을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상권 이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되어서 한 번도 의견으로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마저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온라인성이 강화되고 지역에 상주하진 않지만 어쨌든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유권자의 뜻이 정당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과감하게 정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실제 지난 대선 때, 지선 때 광주에서 보수 정당이 작지만 기록적인 득표율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유권자들을 정치에 끌어들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표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의견을 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낙담해 있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역 기반으로서 그런 어떤 파도가 더 친다기보다는 결국 고르게 이제 세대 기반으로 전 지역에서 올라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광주와 대구에 있는 20대가 고민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인지, 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둘 다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에 대한 해법은 정당으로 나뉘어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김천과 전주 정도 된 도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역의 이탈 문제라는 것, 진주와 순천의 문제가 왜 달라야 되는 것인지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엮어내는 것이 개혁신당의 역할이고 세대 기반으로 큰 성과가 우선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주로 영남, 호남 말씀하셨는데 네. 수도권이 아무래도 그 총선의 최대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거대 양당과 좀 차별화해서 그들의 표를 더 잠식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선거 캠페인과 또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주도권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고민이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안이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실망해서 잠시 민주당 지지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이탈이 먼저 저희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건 제가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또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또 이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상식 이하의 공천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이탈된 지지층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당내에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잘 이해하는 이낙연 총리를 위시한 민주당 출신 그룹들에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상당한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 내에도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최소 15% 이상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 부분의 이탈까지 합쳐지게 된다면은 저는 중간에 큰 공간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미경 부장 네. 뭐 정책적인 정책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 어쨌든 위임을 받으셔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더 내놓으실까라는 뭐 기대와 그리고 기존 정책을 어떻게 그럼 좀 뭐 다듬어서 또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조연설에도 쓰셨지만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답이 없는 지금 상황. 특히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하였으나 별로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내놓으신 것들이 대부분 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하고 좀 맞물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젊은 대표시니까 속으로 좀 더 좀 참신한 그런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경찰 소방공무원 여성 병역 의무화 이런 거는 좀 마이너한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지금 65세 계속 그 무임승차는 뭐 반대하실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좀 새로운 정책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개혁신당에서 뭐 11차, 12차까지 원래 정책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관심 받았던 것이 가장 폭발적이었던 건 그 두 가지 언급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머지 공약들을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쟁적일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제도 같은 것과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라는 취지, 그리고 그 안에서 파탄주의가 도입됐을 때 유책 배우자가 더 많은 징벌적 위자료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가 입안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지만 미뤄져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 저희가 하나의 과제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당면한 문제인데 관점이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서 저희가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한 가지지만은
이미 줄어든 출산율 하에서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두 개의 정책은 이미 현실화된 저출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병력 자원 수급 문제와 무임시점 문제 해결할 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제가 그냥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00년생 남성이 지금 출생자가 33만 명입니다. 2000년생이면 벌써 25살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2003년생 여성 출생자가 22만 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같은 나이대에서는 자연 성비가 1대 100대 110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2000년생 남성과 2003년생 여성 사이에는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군대 복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초혼 연령이 보통 2.9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2000년생 남성은 2003년생 여성과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성비 격차가 33만 명 대 22만 명입니다. 그렇다면은 150대 100의 성비를 지금 2000년생 남성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25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 시장에서도 150대 100의 성비를 경험할 것이고요. 결혼 시장에서도 앞으로 5년 내에 150대 100의 성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내야 되는 것이고, 혹자는 이민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 이민으로. 그런데 11만 명의 여성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이민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같은 것들을 저희 개혁신당이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지 않았고, 저희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양당에서 또 무응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논쟁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내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돈을 얼마 주면 애를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더 이상 점철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제가 이 정책 위반하는 것을 가까이서 많이 봤지만은 처음에는 별의별 아이디어 다 있었습니다. 보면은 육아 관련 버라이티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내면은 애 키우는 즐거움을 보고 많이 낳을 것이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삼둥이부터 해가지고. 그거 봤는데 아이를 낳습니까? 아닙니다.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저는 여권 신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앞으로 사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사회 진출령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성이 나중에 커리어와 결혼 출산을 그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고민의 지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양당이 그 고민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고민한 바로는 여성이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출산과 육아와 커리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가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사회 진출 연령 어떻게 땡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직 정책을 확정한 건 아니지만 어제 저희가 논의할 때 나왔던 것이, 사회 진출 연령을 당기려면은 초중고에 있어가지고 이미 일부 법제화되어 있지만은 과감한 월반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성이 교육 수준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2, 3년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더 펼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은 출산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훨씬 더 늦은 시점에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40대, 이제 한국 나이 40대니까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제 동료 여성들이 했던 그 고민을 정치권이 어디서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예. 교육받은 우리의 동료 여성이나 아니면은 저희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딸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책적인 것이 시간이 예, 많이 예. 돼서 일단 짧게 예, 저거 하고 일단 뭐 간단하게 요 관련된 것만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스스로 이념적 지향이랄까 가치적 지향이랄까 어떤,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중도의 3점 척도를 항상 강제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치에서 큰 축은 자유주의자의 축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님은 두 분 다 자유주의자의 영역에 계셨던 대통령들이라고 저는 추억합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시고 집권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 일정한 연대를 통해 집권하시긴 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권한 뒤에 갖가지 문화적 제약에 대한 해금 조치 등을 단행하시는 등 굉장히 그런 자유주의적인 풍조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IMF 뒤에 불가피성이 있었으나 그런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도입하셨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보수적 자유주의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주의자라는 것이 뭐 의견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제 입장은 확고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자유주의자라 생각하고 저는 보수적 관점을 가진 자유주의자라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긴 한데 건국 전쟁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간단하게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통일의 대상입니까? 저는 헌법에 이거에서 저희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 통일에 대해서 관점을 좀 달리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식 부장 아무래도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관련된 질문 해주시죠. 이 얘기를 안 여쭐 수가 없죠. 저기 집권 여당 야당 보수 야당 대표로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한 30대 대표셨는데 정권 교체 성공한 지 석 달 만에 사상 초유의 당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굉장히 크셨죠. 지금 서운한 감정보다는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예. 예. 보통 뭐 저희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선거 과정이나 아니면은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해가 축적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기고 난리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예. 지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전 투가 벌어지는 경우 봤어도 대선과 지선을 다 크게 이기고 대선과 지선을 이기고 나가지고 분풀이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결국은 당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저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당을 장악하려는 기도가 올바르게 있으셨다면은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이준석 쫓아내고 나경원 전당대회 못 나오게 하고 안철수 때리고 유승민 경기도지사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거라면은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잘 짜여진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셨다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님도 감정이 묻어난 게 작년 12월 국민의힘 탈당 선언문에서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진 분들은 10년 이상 앞으로 10년 이상 정치를 못하지만 나는 30년 뒤에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포부는 여전히 갖고 계신지요? 저는 마크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마크롱이라는 사람의 고민을 보면은 본인이 30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를 본인이 나중에 살아가지고 그 결과표를 받아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것 프랑스에서 이렇게 달려들 때 프랑스 분들의 성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혁명까지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 표현이 강렬한 분들인데 인기 떨어질 거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30년 뒤에 본인이 회고했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 사실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은 그런 현재 조류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을 제가 잘한다고 이제 평가해 주셨는데
제가 보수에 있었던 다른 주류 세력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효시를 쏘는 방향으로 자, 다 같이 가서 이재명을 죽여라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가지고 한 대 더 때리고 하는 거 제가 아마 잘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마 했으면은 거기서도 최고 수훈갑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빌런을 찾는 정치로는 윤석열 대통령식 정치로는 이재명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이준석이 쓰러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당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급기야는 김기현 대표까지 자신이 만들어 놓고 내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적이 없으면은 뭔가 심심해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이재명과 싸우는 것보다는 저는 대한민국의 과제들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 사가 다 그렇듯이 정치도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성립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큰 전투를 같이 치른 사실상 한 동지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윤 대통령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은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처음 선거를 치러보는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심을 잡으시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점으로 표현되면은 중심을 잡는 능력이고 또 이게 혹시라도 또 단점으로 부각된다면은 완고하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이 있을 텐데요. 저는 대통령의 그런 장점이 발휘됐던 것이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탄압이나 공격에 있어서도 국민 검사로서 국민이 바라는 수사를 하셨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 강점을 키워나가셨으면 좀 더 나은 통치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하고 지금은 그 강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다소 일방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또 장점을 얘기하실 그럴 때가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부장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좀 짧게 질문하시죠. 네, 저는 아까 정책 얘기 중에 하나 더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의대 정원 준비된 개혁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에 또 정책 얘기 더 하신다고 하는데 수가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로는 그 정원 확대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님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저는 수가 조정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최고위에서 말했던 걸 보면 보통 수련이라고 합니다. 전공의 이런 레지던트나 인턴 이런 사람들이 진료의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그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근무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69시간을 거의 과로사할 정도의 노동이라고 언론에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69시간 노동 발언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주 77.7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임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면 수억 원대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로 사실 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고 그러면 왜 전임의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격 통제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십니다. 저도 그 비판에 동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처신은 정치 지도자로서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병원과 어떤 병원 간의 의료 수가 자체는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하는 병원과 못하는 병원 또는 서울의 병원과 지방의 병원 간의 가격 경쟁력의 차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대중의 그냥 인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은 값이면 서울병원 가야지 라는 인식이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에게도 팽배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수가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지방의 의료가 갈수록 공동화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공급의 측면에서 수가 문제를 한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조사했을 때 100명, 연간 100명 이하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34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병원 임대료 내고 간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개인의 공명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 경남 산청군에서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서울에 있는 어느 소아과나 산부인과보다 최소 3배 이상 되는 수가를 적용받아야지만 그 동인이 생긴다고 봅니다. 출산하는 수가 그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매번 의사들에게 당신들이 공공심을 가지고 공명심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방에서 일해야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호가 국민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당당히 호소합니다. 저도 사탕 발림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못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방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전공의들 레지던트들 저는요 그들이 77.7시간 노동해야 되는 환경, 그 구조 자체도 정치권에 다뤄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지금 의대 정원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해서 이 대치 구도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상당히 투박하다고 느꼈고, 저 개인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미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서남대 의과대학교가 사라진 공간에 추가 TO로 전남 지역에 의대를 추가하는 정도의 의대 증원, 그리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와 같이 연구 중심 대학에서 의공학 계열 연구를 위해 가지고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정도의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인 현행 의대 정원 수를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뻔히 압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중재자로 등장해가지고 한 500명 선으로 타협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강한 안을 던진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던진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추론이 맞을지 틀릴지는 제가 나중에 그에 따라 평가받겠지만은 굉장히 국민들의 건강과 그런 어떤 보건 문제를 가지고 위험한 정책적 판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하나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병원별로 의료 수가 차등화, 예. 그 의료 민영화 찬성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만하다. 저희가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저희가 뭐 아직 정책적으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생활비 기준이 다른 상황 속에서 지역별로 차등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저희 당의 정책은 아니지만은 마찬가지로 공급자 측면에서, 우리가 의사 측면에서 지역 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의료 민영화와는 관계없습니다. 그 두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수가를 차등하게 할 경우에 결국 시장에서는 그게 의료 민영화로 가는 신호를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급 사이드와 그리고 수요 사이드에서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 의료에 대한 수요를 늦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환자 본인의 자부담률은 자신의 지역에서는 낮추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방의 필수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원이 지급받는 수가는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급 사이드와 그리고 수요 사이드에서 동시에 병행되어서 진행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의료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잡아다가 지방에 가가지고 개원해,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이 공공의료원, 공공의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또다시 수요 사이드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KTX 타고 서울 올라가지를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께 드리는 제안은 공급 측과 수요 측에서
수가 조정과 자부담률 조정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11시 36분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정화석 하시겠어요? 간단히 예. 좀 아픈 손가락일 것 같아요. 천하용인 중에 그 김용태 전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개혁신당은 결국은 이 거대 여야 양당과 거래를 하고 양쪽으로 총선 이후에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갔다. 이게 이제 김용태 전 최고가 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 제3당 이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이제 뭐 총선 끝나고 다시 이제 해체되면서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아까 51% 얘기하고 수권 정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돌아갈 확률이 더 많지 않나. 당연히 돌아갈 확률이 역사적으로 거의 100%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대만에서도 입법원 선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봤을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민중당이라는 당이 의석수로는 8석 정도를 얻었지만은 결국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입법원 구조 속에서. 저는 지난 2016년에 국민의당의 성과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충분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유치원 3법 입법 과정이라든지 몇 군데에서는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은 그것을 더 키우지 못한 것은 국민의당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의 지점의 역할을 확보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달에 가고자 하는 것이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도전하는 것이다. 저는 마찬가지로 쉬워서 도전한다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고 저는 이 성과가 있다 그러면은 달에 가는 것 이상의 정치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대표님이 나는 개혁신당의 마지막 탈당자가 되겠다. 뭐 이 정도의 약속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반농담조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뿔뿔이 흩어진다 하더라도요. 보통은 수계는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그 수계가 되어서 끝까지 제가 활동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오셨는데 일단 뭐 개혁신당의 경제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하준호 선배께서 했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띠고 경제 정책을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전결 위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정책위의장들과 확고한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은 저는 이미 경제 정책의 대한민국의 주류적인 시각은 결국 따뜻한 보수의 기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년 정도의 기조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이것이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확대의 기조에 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지 확대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서히 과잉 복지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같은 복지 정책 발표하실 때 저는 다소 저것은 과잉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승민 의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중부담 중복지 정도의 어떤 지점을 설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 조정기에 이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이후에 60조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 축소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복지 재구조화의 시기가 왔다. 그래서 아까 언급되었던 무임승차 혜택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으면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표 떨어지는 얘기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복지 재구조화를 얘기하면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NHK 나가스나 기자와 선우윤호 선배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우리 토론 과정 중에 충분히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내기 전에 우리 경력 소개도 있지만 2011년 12월 한나라당 그때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체제 비대위원으로 오늘 정치인 이준석이 출발했는데 지금 13년간의 뭐 아까 표현에 있었던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 역정을 거쳐서 여기 와 있습니다. 혹시 요 즈음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도 내시고 그랬는데 회고록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또 박근혜 대통령께 연락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저희가 접촉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도 따로 접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 시절에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생각했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피하다 생각해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1년 제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구에서 연설할 때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 당시에 당대표로서 성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행동 중에서 이준석을 정치에 입문시킨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나중에 들으실 때까지 열심히 해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제 결심을 확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고를 치르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부 인사에게 둘러싸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에 쓰여 있진 않겠지만은 회고하시면서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2011년 1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치에 끌어들인 것을 가장 으뜸가는 자랑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원래 그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무리 발언을 하실 기회가 있는데 네. 어떻게 추가로 하실 그 기회를 주시면 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소회를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우리 개혁신당을 바라보시는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 6월 6일 제가 아마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을 때 노래 가사를 차용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불안한 눈빛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전쟁 같은 그런 어떤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기는 그런 대표가 될 자신이 있었고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한번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3년간의 롤러코스터를 보면서 걱정과 기대와 때로는 실망을 다 겪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아파왔고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에게 그리고 개혁신당에게 믿음과 신뢰 그리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는 앞으로 30년 동안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우리보다 더 앞서서 이 고민을 겪어냈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말하는 당찬 아이디어들이 때로는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거 실현될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테이블 위에 우리의 위기들에 대한 아젠다를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완전 새로운 정치의 판을 짜가지고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